어떤 일들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인재전쟁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제 이민자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데이터는 최근에 마침 올해 나왔길래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사람이 이동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게 되게 호남권에서 전라권으로 죄송합니다. 전라권에서 그러니까 호남권에서 경상권으로 가는 거나 경상권에서 전라권으로 가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든 일이었죠. 그렇다면 나라를 옮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좀 더 편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민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 같은 거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한 게 옛날에는 그래서 자본은 이동해도 제가 경제학을 해서 경제학자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각에서 옛날부터 노동과 자본이라고 했죠. 그 중에 자본은 국제적 이동이 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동은 국제 이동은 거의 힘드니까 그냥 그 나라에 북박혀 있는 거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세상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인재 중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옮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앞으로 이게 AX였지 않습니까? 이 포럼의 핵심 주제가 그리고 AI 같은 것들을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어떤 세상을 가지고 오냐면 이때까지하고 다르게 핵심 인재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필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세계적으로 이동이 쉬워졌어요. 그럼 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우리나라 내에서만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보면 각 나라마다 글로벌 전쟁 시대에 어떻게 특히 제가 계속 이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은 사실 인재가 계속 모이는 나라인데도 계속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EU 같은 경우에도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AI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최근 엄청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 같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들을 가까이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미국은 워낙 생태계, 과학기술 쪽에서는 특히나 대학원 생태계도 좋고 핵심 AI 다들 보시겠지만 유명한 기업들 오늘 오전 세션 오후 첫 번째 세션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멋있어가지고 막 인공지능 설명을 하시던데 아주 좋은 기업들도 많아요. 좋은 생태계가 아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민 정책만 좀만 손봐도 많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가요. 근데 독일이나 영국만 해도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면 물론 당연히 좀 더 우리나라에 오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일본, 중국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근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외국이 안 들어오느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요즘은 진짜 외국인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명 특히나 보시면 2019년부터 해가지고 좀 2022년까지 죄송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는 걸 코로나 시대에 약간 흔들린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과학기술 인력과 가까운 전문 인력도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특정 활동, E7 비자 인력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들은 전부 다가 이게 아주 과학기술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특정 활동 인력의 44%가 숙련 기능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현장에서 일하는 걸 많이 하는 분들이고 20%만이 이 전문 인력에 해당되는데 이 또 인력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근데 그렇다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오고 이제 계속 좋은 나라,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보시면 이제 매력도 평가를 보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인재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43위 유지하는 거 하고 특히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 47위. 일본보다 조금 낮긴 해요. 근데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 해외 인재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AI,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AI를 포함해 7대 기술 분야입니다. 7대 기술 분야 44개 핵심 기술 연구자. 이 사람들 논문 같은 걸 계속 낼 테니까 이 논문 가지고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를 갔나 이런 것들을 추적한 결과를 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오히려 고용 현황에서는 물론 이건 중국 내에서 있던 아이들이 중국에 머무르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 37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7개 기술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 가긴 하는데 여기 흐름도 그러니까 보시면 대학원을 갔다가 갔는데 대학원을 가는 것도 보면 미국으로 좀 빠지고 근데 미국의 특징이 보이죠? 쫙 대학원에서부터 빨아들이고 좀 돌아가고 하더라도 미국에 남긴다. 이런 것들이 딱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 나라의 그 자기 나름대로 과학기술 내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국내 인력을 겨우 지키고 그것도 이제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다가 돌아오는 인력에 의존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정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개편 기본 계획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자를 어떻게 풀 것이며 수급 전망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할 것이며 통계도 관리하고 체류하는 것도 관리를 해서 특히 이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와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진짜 많은 노력을 안 한다가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비자 제도도 풀고 많은 것들을 하고 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전문 인력이 올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 이게 있으면 당연히 더 좋아. 근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냐? 라고 물으면 충분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충분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국내 얘기인데요. 국내에 보면은 대학이 계속 늘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거 대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진학하는 나라는 없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공계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세계적으로 독일, 제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독일 말고는 우리나라가 이공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나라고 그 중에 이공계 비중이 세계 2위다.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얼마나 많을지 아실 수가 있겠죠.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그러니까 외국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국내 노동 시장에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한 노동 시장 상황을 보면 이거 좋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또 한번 배출된 사람들이 물론 다른 직업을 많이 갑니다만 특히 대졸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노동 시장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박사 학생은 더 이제 대학생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꺾였는데 대학원생들은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 졸업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공학 대졸자 이상입니다만은 대졸자 이상의 공학계열 취업률이 그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떨어졌어요. 가장 빠르게 낮춰진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공계 특히 공학을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공학을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구나 하는 시그널을 줍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받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외국 인재들 보고 오세요 오세요 라고 하면 올 수 있느냐,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학기술 일자리 같은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당연히 기업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할 때, 핵심 인재를 얘기할 때는 대학이나 연구활동을,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출연연 아니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건 아무리 다 합쳐봐도. 기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력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진짜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몇몇 대기업 빼고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중견기업 사례입니다. 약간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 이 세부적으로 본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중견기업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여러분 대기업일까요? 아닐까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다만 계열사가 아닌 대기업들이 중견기업이에요.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인데도 보시면 열심히 혁신도 하고, 그러니까 R&D 대비 매출액 대비 죄송합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석박사 연구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81개사에 불과했었어요. 8.1%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은 유지, 언노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도 애매하고 그것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애매한 그런 석박사 연구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수는 43.6% 434개사나 되는데 그 석박사 연구원은 4명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노동시장,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을 위한 가장 큰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거죠. 대학은 좋은가? 물론 대학은 그래도 대학 교수님이 되는 건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을 평가한 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서울대 31위, 카이스트 53위, 연세대 56위 등등등등 해서 대학 종합평가에서 이건 심지어 연구 역량이 아니고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연구 역량이 아닌 다른 걸로 교육과 관련된 다른 걸로 좀 많이 올란 게 좀 놀랐습니다만은 연구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뉴스의 대학 평가에서 보면 서울대가 135위로 밀립니다. 네, 연세대 205위 등등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연구를 진짜 대학은 그럼 뭐 열심히 잘하고 있나? 라고 하면 물론 많이들 하시죠. 교수님들 애써가지고 대학원생들과 애써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 훌륭한가 세계적으로?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AI 계속 얘기 들으셨죠? 보시면 아시면 생성형 AI 오늘 진짜 많이 들으셨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를 들으실 분은 저기까지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느 직업에 있는가를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로봇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노출도라는 것을 직업별로 평가를 해본 건데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산업용 로봇 이런 거는 학력이 높아지면 별 소용이 없었어요. 즉 영향을 많이 그 직업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는 직업에는 영향을 많이 못 미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AI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임금이 높은 쪽도 더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게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다 같이 남고 이것이 로봇들입니다. 요즘 로봇들은 협업 로봇으로 많이 나왔죠.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로봇들이 나왔고 이게 안드로이드까지 가고 있죠. 안드로이드까지 가고 이게 생성형 AI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더 많은 사람 이쪽이 아까 계속 들으실 게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것들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힘든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입이 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도 많이 들으실 텐데 융합하는 능력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지식을 쌓고 그 현장에서 숙련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이런 태도는 계속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가 하면